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노인 연령 현재는 65세가 기준입니다. 근로정년이나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뺀 복지, 보건의료 등 분야에서는 65세부터 노인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체적 나이가 젊어진 이 시대에 과연 65세가 적정한 노인 나이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고령사회에 노인 나이가 올라가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준영 서울대 의대 보람의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차례로 연결해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무게 15kg 이상의 반려견과 함께 외출을 할 경우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목줄의 길이도 2m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 종류 또 목줄의 길이를 명시한 조례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라는 게 경기도의 설명인데요. 실제로 경기도가 이런 내용의 조례 개정 입장을 지난 5일에 발표하니까 애견인 등으로부터 항의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우선 필요해 보입니다. 펜타토닉스의 Take On Me 띄워드리면서 2017년 11월 23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최근 노인과학 학술단체 연합회가 다시 생각하는 노인 연령 기준이라는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사회복지 비용은 일시적으로 부담이 덜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노년층의 삶의 질, 빈곤율이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은 정신적, 신체적 측면에서 노인 연령을 높여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현재 65세에 맞춰져 있는 노인 연령 문제,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서로 다른 시선에서 노인 연령 상향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 측면에서 봤을 때 노인 연령 상향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인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부터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나라 법에는 일단 몇 세부터 노인이다라고 규정이 안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65세로부터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서는요. 아, 그렇군요. 노인복지법에 그렇게 돼 있고, 네. 뭐 노인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연금을 받는다든지 근로정년을 뺀 복지,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65세부터 노인으로 또 적용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상황에서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의견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 연령 기준을 상향을 해야 된다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요. 예. 그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저는 당장 연령 기준을 올리는 것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우리나라 노인들이 처한 여러 가지 여건이 매우 열악한데요. 특히 노인들의 빈곤율과 자살률 이런 것들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할 경우에는 빈곤 문제가 더욱 심해지고 그로 인한 자살률이나 각종 질병의 증가 이러한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측면에서 상향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근데 몸이 건강하다 하더라도 그 노인 연령 상향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65세는 건강한 나이다. 아직 노인이라고 보기에는 젊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노인 일자리가 그다지 많지 않고 딱히 일할 곳도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그러니까 어르신 2명 중에 1명이 빈곤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OECD 기준으로 49.6%로 가장 OECD 국가에서 높은 수준이고요. 예. 사실 이제 우리나라 노인들은 다른 나라 OECD 국가에 비하면은 노인들이 상당히 일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약 30% 정도가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거는 OECD의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수준인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노인들이 이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여건에 처해 있는데 그것은 공적 이전이라고 하는 연금이란 걸 전혀 받지 못하시건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한 가족들에 의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원 역할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불가피하게 사회적으로 강요된 그러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노동을 하더라도 노동시장에서 노인들이 매우 사회적인 차별과 냉대 그리고 아주 비정규직의 어려운 일자리를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그러니까 반대편 입장에서는 노인들의 나이, 그러니까 노인 나이를 상향하면 국민연금 지급 시기를 늦출 수 있고 또 보건의료 지원이라든지 지하철 무임승차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바로 크게 절감되기 때문에 그 돈을 노인복지에 투자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그런 논의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도 이제 현재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 말씀드린 대로 노인들의 빈곤이나 그런 여러 어려운 사건들은 노인들 삶의 전반적인 어려움을 미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지 복지 예산과 재정에 대해서만 그렇게 볼 경우 이러한 문제들을 그렇게 이제 바꿀 경우에는 앞으로 현재보다 더욱더 심각한 빈곤과 노인의 자살 문제 또한 의료적인 서비스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들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이제 노인들이 이렇게 복지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그런 지하철에 비용을 부과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노인들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사회적 고립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집에만 있고 밖에 전혀 나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 상태가 실제보다도 더 빨리 악화되고 그러면서 우울증 증가, 자살률, 고독사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더 심각해진 추가적인 비용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은 노인 빈곤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또 느끼는 부담이 지금 느끼는 부담보다 더 커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노인 중산층도 마찬가지고요. 예.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각지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지만 복지급여나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전반적인 것들의 상황을 더욱더 지금보다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사회적인 부담, 노인 인구 비율이 늘어남으로 인한 젊은 층의 좀 수고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함께 또 빈곤율, 노인들의 빈곤율, 자살률 같은 것을 줄이는 이런 방안은 없을까요? 예, 여러 가지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노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건강하게 이제 노후를 보내는 것들이 중요하고 예. 노인들은 아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죄송합니다. 여가 시간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남는 여가 시간을 좀 더 개인들에게도 건강하고 아니면 사회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 참여 활동,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적극적인 사회 참여 활동, 자원봉사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인들도 건강하고 또한 노인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들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우리 사회는 지금 노인 연령을 상향하는 데는 아직 시기상조인데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어떤 준비를 해야겠습니까? 연령 기준을 상향을 하면요. 상향하려면은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들. 네. 그럼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어느 정도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노인 빈곤율이 매우 심각한 상태인데 상당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베이비 부모나 경제 활동을 하면서 연금을 많이 적립한 분들이 이제 늘어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빈곤 문제나 자살 문제나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예. 그때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사회복지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인 연령 상향은 아직은 좀 이르다는 입장을
주장해주신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우리가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이런 주장을 들어봤지만 이게 건강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 65세는 젊은 편이기 때문에 노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을 주장하는 서울대 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이준영 교수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얼마 전에 참가하셨던 학술대회에서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짧게 요약을 해보자면은 성인의 뇌 용량은 70세까지 유지가 되고 인지 기능 역시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면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올려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해 주신 건지 청취자 여러분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그때 두 가지 부분을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예. 하나는 정년 기준이 하나는 좀 돈에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예. 또 외국은 경제적으로 은퇴를 하면 그게 맞춰서 연금이 나오는데 한국은 그냥 한 50세 은퇴를 하게 되면 연금은 한 65세에 나오는 약간 괴리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제가 70세라고 드렸던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노인의 능력이라는 부분에 특히 뇌라는 부분에서 능력이라는 부분에서 비춰봤을 때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능력이 70세까지는 유지가 된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예. 그러면 정신의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70세의 뇌에는 기능에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이게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치매 관련 연구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치매가 많아지는 연령은 대략 몇 세 정도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70세까지는 뇌가 크기가 용적이 웬만큼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노인이 돼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부분은 노인이 돼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기억력이 유지가 못하는 그런 뇌의 노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는데요. 예. 70세까지는 판단 기능도 유지가 되고 기억 능력도 유지가 됩니다. 아무래도 20대나 30대 생생한 뇌보다는 기능이 떨어지지만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뇌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70세까지로 노인의 연령 기준이 늘어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전화 상태가 어느 정도 좀 고르지 못해서요. 저희가 잠시 끊었다가 다시 연결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노인 연령 상향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인터뷰를 했던 주장은 이제 사회복지 측면에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부담을 좀 덜겠지만 길게 봤을 때는 노인의 삶의 질의 저하를 야기할 것이고 그로 인한 우리 사회적 부담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좀 시기상조다. 그런 입장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에게 들어봤고요. 지금은 이제 건강 측면에서 뇌 건강 측면에서 노인 연령은 좀 높여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의 서울대 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이준영 교수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다시 연결됐습니다. 네, 예. 예. 뇌 건강 그리고 뇌가 언제까지 제대로 된 기능 발휘를 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뇌는 건강하더라도 신체적인 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고령자들이 간혹 또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도 그렇고요. 그리고 네. 젊었을 때 내가 이 정도로 내가 몸이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대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뜻대로 안 되더라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나이가 먹으면 교통사고율이 증가가 되기는 합니다. 증가가 되기는 하는데요. 예. 그래도 70세까지는 조금 넓게 보면 한 75세까지는 오히려 아주 젊은 20대 초반의 운전자보다는 교통사고율이 낮은 편입니다. 예. 그런 어떤 사고나 반응 속도의 부분에 비춰 보더라도 70세까지는 건강 유지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얼마 전에 한림대 윤정률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예전에 70세가 가졌던 건강 수준을 75세가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예전에 65세가 가졌던 건강 수준을 70세 노인들이 갖고 있을 정도로
점점 요즘 노인분들이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는 건강이 많이 잘 유지가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는 어느 정도 계속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한계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계속 진행 중이고 예. 저희 의학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평균 수명이 90에서 100세가 될 때까지는 계속 그런 부분이 호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균 수명 90에서 100세면은 지금 뭐 여성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 15년 정도 더 그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 그런 시점까지 우리가 미리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네. 지금 70세 노인 연령을 뭐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기가 적절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쟁도 있거든요. 너무 이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두 가지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인 연령 기준이 상한이 된다면 그때까지 그 고용이 보장이 돼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통 그 기업에서 해고되는 나이가 평균적으로 한 50세 정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노인 연령 기준만 올라간다면 그 사이에 있는 그 갭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노인분들한테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근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정확하게 은퇴 기준을 정하지 않고 노인들이 스스로 건강 수준이나 자기가 판단한 수준을 보고 은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노인 연령 상향 문제는 뭐 건강 의학적인 측면만 보고서는 절대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예, 당연히 예. 뭐 사회복지 다른 시스템들도 함께 네, 발맞춰서 움직여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또 그 연령 우리 사람의 평균 수명과 노인 나이 기준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그럼 70세보다 더 그 노인 연령을 상향하는 경우도 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뭐 건강 나이가 높아진다면? 아직 해결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해결 안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치매의 발병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나이가 75세 이상이 되면 치매가 걸린 노인이 거의 10%에서 2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현재 어떤 치료법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70세 이상으로 급하게 노인 연령 기준이 상한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것은 뭐 평균 연령이 90, 100이 되는 그때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좀 앞선 질문이긴 했습니다. 예. 자, 끝으로 의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리게 된다면 치매 연구 등 분야에서도 어떤 도움이 될 부분이 있습니까? 예, 치매 연구에서는 크게 도움이 될 부분은 없는데요. 예. 치매 호발 연령이 75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70세까지는 치매 발병률이 2% 이내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그분들이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측면이 있습니다. 예. 물론 저희가 오늘 주제를 좀 좁혀서 의학적인 측면에서 노인 연령을 살펴봤는데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주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 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이준영 교수였습니다. The days are okay. I watch the TV. 제네스 이안의 In the Winter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If I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앞서 1부에서 사회복지 측면 그리고 의학 측면에서 노인 연령 상향 문제를 다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몇 가지 추려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7590번님, 65세는 과거 기준이고 현재는 70세 이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968번님, 65세면 청춘입니다. 일자리를 줘야 하고요. 노령연금도 65세부터가 아니라 70세부터 지급하면 금액을 높일 수 있으니까 삶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48번님, 노인 연령을 올려도 점차적으로 천천히 올려야지 단숨에 올리면 이제 막 노인 연령에 해당하게 된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하철도 무임승차 말고 한 달에 얼마씩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다양한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요. 2부에서는 맛있는 여행 코너 그리고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서울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여행하고 즐겁게 먹어요. 이현주 웰빙 전문기자와 함께 떠나는 맛있는 여행. 네, 맛있는 여행 시간입니다. 식도락과 미식가 웰빙 전문기자 잘 먹는 기자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오늘은 전라북도 남원으로 떠나볼 건데요. 예. 정원석 아나운서께 질문이 있습니다. 남원 하면 떠오르는 아주 유명한 문학작품이 하나 있죠. 남원 하면은 우리 춘향이하고 이몽룡이 생각나잖아요. 성춘향의 사랑을 그린 춘향령이 떠오르실 텐데요. 예. 저는 또 다른 문학작품이 떠올라요. 아, 그래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최명희 작가의 대하소설 혼불인데요. 오늘은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혼불의 무대가 된 지금은 폐역이 된 서도역과 그 혼불 문학관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가을이면 뭐 문학 아무래도 관심이 더 많아지고 그런 장소를 찾게 마련인데 네. 오늘 가볼 곳도 그곳이군요. 네, 요새는 많은 책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예. 저는 그래도 좀 오래된 장편의 소설들을 다시 읽어볼 때마다 약간 제가 나이가 들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느낌으로 책을 읽어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가기 전에 이 책을 읽었고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서도역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서도역부터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아하, 서도역. 오늘 이 골라온 이유가 있겠죠? 네. 문을 닫았나요? 혹시 그런 분이 들려오던데. 맞습니다. 서도역은 1931년 개통이 돼서요. 예. 1932년부터 2008년까지 75년 동안 온갖 사연을 실러 날랐던 역이에요. 그런데 2008년에 폐역이 되면서 지금 인적이 다니지 않는 그냥 기억 속에 남아있는 공간이 됐는데요. 지금 가서 보시면 여전히 그 오래된 공간이긴 하지만 그 기품이 남아있어요. 1930년대 일본식 건축 양식으로 지어져 있는데 딱 역사에 들어가면 관사와 침실, 화장실, 거실들이 약간 나뉘어져 있고 예. 지금도 외부는 낡았지만 내부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역은 역 자체도 되게 기품이 있지만 딱 들어가는 그 역 마당도 되게 좋아요. 지금 가면 그곳에서 이제 영화 동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영화들을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1930년대 그 풍경이 남아있는데 딱 그 역 마당으로 들어가면 잘가들이 쫙 깔려 있고 그 사이에 잡초들이 무성해요. 그런데 그 잡초마저도 멋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그 고즈넉한 좀 오래된 역의 느낌 그런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화에서 볼 듯한 누군가 촬영을 위해서 그대로 꾸며놓은 공간이어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멍하니 바라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서 자꾸 찍게 돼요. 찍어놓으면 이게 흑백 모드로 딱 하면 네. 내가 그 시대에 들어가서 사진 한 장을 찍어온 듯한 느낌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은 왠지 또 색다른 다른 장소와 그런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에 또 이런 예쁜 모습으로 꾸며져 있다면은 당연히 사진기가 올라갈 것 같아요. 누구나도 약간 누구에게라도 추억을 선사하는 공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는 또 어떤 즐길 거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서도역에서 바로 한 20분 정도만 걸어가면 그 최명희 혼불문학관이 있어요. 이곳에 가시면 그 최명희 작가가 이 혼불이라는 10권의 그 소설을 17년간 썼었거든요. 예. 그 17년간 집회로 오는 과정에서의 고통과 그다음에 그녀가 사랑했던 만년필의 유품들과 더불어서 그 혼불의 소설들의 장면들이 그대로 약간 디오라마로 그 소리와 함께 영상과 함께 지원이 되는 공간들이 꾸며져 있는데 그것만 돌아봐도 혼불이라는 소설의 매력들을 느낄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이 혼불문학관이 자리한 그 마을이 굉장히 예뻐요. 네. 뒤로는 노족봉이 있고 앞으로 호수가 있는데 혼불문학관을 둘러보시고 나서 문학의 한계를 딱 경험하신 다음에 그 문학관 주위를 딱
걸어보시기만 해도 약간 남도의 자연을 눈과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찬히 걷기에도 되게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서도역에서 이 홍보문학과까지 걸어가는 마을길도 되게 예뻐요. 그러니까 천천히 그 약간 시골 마을의 정체를 경험해 볼 수도 있으니까 차 말고 꼭 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걷기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서도역 주변이. 그럼 수도권에서 가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제 대중교통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고속버스를 이용하시면 3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근데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딱 내리시자마자 택시를 잡아 타시면 서도역까지 15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다음에 15분이 걸려서 도착하신 다음에는 마을길까지 한 15분에서 20분이니까 찬찬히 골아보시기 되게 좋고 돌아올 때는 이제 요새는 어디에나 이제 콜택시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버스 시간을 맞추기가 되게 띄엄띄엄해서 어렵더라고요. 약간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는 그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되고 기차나 뭐 고속버스를 이용하시더라도 이제 택시로 이용하시기 아주 먼 곳이 아니어서 크게 부담 없이 대중교통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먹을 것이 기대가 돼요. 그 동네는 워낙 또 유명하니까. 남원 가면 많은 분들이 추어탕을 많이 드시고 오세요. 그렇죠. 전 다른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제주에 가면 남원에 가면 그 오래된 노포집이 하나 있는데 50년 된 노포인데요. 냉면하고 그 여름에는 이제 그 메밀을 팔아요. 그런데 찬바람이 부는 계절에만 파는 음식이 있어요. 이쯤에 메뉴판 이름이 오뎅 백반이에요. 그냥 우리말로 다시 정의를 하면 어묵탕이 곁들여 나오는 백반인데 그 시골 분들은 다 오뎅 백반이라고 부르시고 과거에 우리 어르신네들이 식당에 가면 오뎅 백반이라는 게 되게 흔하게 있던 메뉴래요. 그래요? 지금 많이 사라졌지만 가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백반에 나오는 10가지 남짓의 찬에다가 그다음에 고실고실하게 지은 밥이 나오고 붉은 대접에 다양한 어묵과 곤약과 달걀과 좀 은근하게 익은 무가 그다음 미나리대가 얹어가지고 딱 나오는데 시원하겠다. 네. 그런데 딱 국물 맛을 보는 순간 이게 노포의 힘이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보통 우리 어묵하면 길거리에서 흔하게 먹는 그 달고 짭짤하잖아요. 그렇죠. 이 집은 되게 은은하고 얌전해요 국물이. 그런데 그 사이에서 무 한 번 딱 먹고 어묵 한 번 딱 먹으면 이게 되게 정성스러움이구나. 그리고 어묵이 두께도 되게 두툼하거든요. 직접 만드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굉장히 좋은 퀄러티의 어묵과 그리고 살캉하게 입힌 미나리대와 무엇보다 뭉근하게 익힌 무를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국물이 한 번 먹고 두 번 먹을수록 점점 좋아지는 국물을 가지고 있어서 찬찬히 거으신 다음에 이 따끈한 국물과 밥 함께 하시면 남원 여행이 참 아름답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하고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자, 문학을 느낄 수 있고 또 따뜻한 식사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Feels like I'm standing on the time. 도널 루이스의 I Love You Always Forever 듣고 서울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유튜권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권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강에 굉장히 특색 있는 공원이 새로 문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망원동 한강공원의 그 서울암공원이 개장했습니다. 그 서울암은 그 순수 국내 기술로 건조된 우리 해군의 주력 전투함이었는데요. 30년간 서해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2년 전에 퇴역했습니다. 서울시가 이 서울암을 해군으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아서 공원으로 꾸몄습니다. 서울암공원은 그 밖에도 그 연평해전의 주역이었던 고석정 참수리호, 또 국내 최초의 잠수정인 돌고래까지 퇴역함정 3척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강에 이런 군함 공원이 만들어진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게 전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어제 현장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군함이 있는 모습. 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좀 이색적이고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좀 한 번쯤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울암이 1900톤급입니다. 그 크기를 보면 그 길이가 축구장과 비슷하고요. 높이는 그 아파트 8층 높이입니다. 사실 그 군함이나 잠수정의 내부를 볼 기회가 많지 않은데요. 현장에 가보시면 그 조타실이나 숙소, 레이더실 등이 그 거의 원형 그대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롭게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는 그 시범 운영 기간으로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요.
그 뒤로는 그 어른 3,000원, 어린이 1,000원의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그렇군요. 뭐 서울에 사는 학생들은 사실 지하철은 많이 타는데 기차도 안 타본 학생이 많다고 해요. 뭐 배는 오죽하겠습니까? 배 구경하고 싶은 학생들은 여기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자,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말 우리가 참 많이 씁니다. 굉장히 좋은 말 같고 중요한 것 같으면서도 좀 추상적이어서 공감하기는 어려운데요. 네네. 서울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 목표를 내놨다고요? 네, 정확하게는 그 2030년까지의 장기 비전을 발표했는데요. 사실 그 서울만 하는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15년 UN 차원에서 그 국가의 장기적인 목표로 채택을 한 건데, 서울시가 조금 더 앞장서서 끌고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겁니다. 예. 구체적으로 보면 그 2030년이 되면요, 우선 미세먼지는 지난해의 70% 수준으로 줄이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고요. 온실가스는 2005년 대비해서 40% 수준까지 감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그 모든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서울형 사회보장 시스템을 갖추고 또 모든 시민에게 안전하고 균형 있는 먹거리를 보장하는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예, 뭐 이대로 진행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계획 잘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사물 인터넷이 대세인데 자동 심장 충격기에도 이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접목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네, 노원구에서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실 요즘 공공장소에 가보면 그 자동 심장 충격기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 심장 충격기에 센서를 달아서요, 기계의 상태를 자동으로 점검합니다. 또 그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면 위치 정보 등을 자동으로 그 관할 소방서에 보내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일단 그 노원구에서 1년간 시범 사업을 벌인 뒤에요, 서울시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의 대표 야시장이죠.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에 올해 500만 명이나 찾았네요. 네, 정확하게는 그 494만 명입니다. 예. 그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이 올해로 올해 220여 차례가 열렸는데 494만 명이 찾아서 126억 원을 쓴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야시장을 그 장소별로 보면 그 여의도가 53회로 가장 많았고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51회, 또 반포가 50회, 청계천이 49회 등의 순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그 밤도깨비 야시장이 활성화되면서요, 말씀하신 대로 서울을 대표하는 명물로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또 추워서 많은 분들이 돗자리 깔고서 거기서 군것질거리 드시는 풍경은 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겨울 나름대로 겨울에 먹을 수 있는 음식들, 뭐 어묵 국물이라든지 따뜻한 것들도 파니까요. 밤도깨비 야시장에 찾아가셔서 또 재밌는 추억 만드시고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유튜권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시아가 부르는 스노우맨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